이상엽 저 교수님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받던 분한테 미국 가셨다 해가지고 김명호라고 요번에 그 무슨 통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거 이번에 찍었대요.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그 안에 그 전이가 됐던 그 간에 그게 안 보인다고 요번 8월 1일 날 찍는다고 저희 뭐 MRI 찍어서 그걸 확실히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얘가 꼬리뼈에 붙어 있는 건데 정말 수술을 할 수 있는 건지. 저희 현장에서 사진 보고 설명드린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한데요. 일단은 간에 있는 전이가 없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죠. 네, 안 보인대요. 경사스러운 일이고 네. 사실상 꼬리에 있는 거는 수술하기는 더 쉽습니다. 네. 머리에 있는 것보다. 네. 근데 꼬리에 있는 거는 발견할 때 전이가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못합니다 하는 얘기지 네. 실제로 꼬리에만 딱 있으면은 수술하기는 머리 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환자도 수술하고 후유증이 또 훨씬 적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하드릴 일이죠. 네. 그런데 살이 처음에 들어갈 적에 그때 한 70kg 조금 넘었었는데 들어가더니 병원에 가기 지금 30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한 7kg 정도 빠지더니 정말 뭐 최선을 다 해서 그런지 어제는 정말 고기를 그냥 정말 많이 먹였어요. 그냥 안심을 정말 날마다 먹다시피 하루도 안 빼놓고 먹였어요. 1년 12달을. 그래서 그러는지 어쩌든지 마늘하고 그 버섯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살이 지금 그대로 들어가기 전에 살 빠지기 전에 했던 살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그 항암 치료를 할 때요 약이 들으면은 네.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항암 치료하는 거 아주 우습다고 이제 처음에 힘들죠. 처음에 한 서너 번 굉장히 힘든데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네, 처음에 굉장히 힘든데 네. 한 6개월 잘해서 항암제가 들어서 몸에 암세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주사 맞으러 오신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살이 찌죠. 네, 그런데 네, 처음에는 3개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고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지가 살라고 그러는지 요즘에도 뭐 눈만 뜨면 운동하러 나가고 밥만 먹으면 11시까지 10시까지 12시까지 출근하고 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살아볼까 하고 그러나 봐 그냥. 근데 오늘 어저께 그러더라고. 여기 이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마음 무겁대요. 그러면서 그럼 엄마 혼자 가라고 그 신문 보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제가. 네, 저희 이제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다른 분들께 좀 알겠습니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좀 궁금증 해소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저희 연구원 서울대 이상현 교수님 환자분이신데요. 얼마 전에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 폴피리노스 1차 이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항암이 들어가는 그런 건지 굉장히 좀 힘이 없으시고 좀 졸려하시고 통증은 아직 없으신데 그래서 이제 그 병실에서 만나신 분들한테 보조적인 치료법에 대한 그 정보를 좀 들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비타민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항암을 하시고 그리고 뭐 홍삼액이나 뭐 버섯 달인물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간 수치에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의료진 분들의 이제 대답을 좀 듣고 좀 항암 치료할 때 좀 편안하실 수 있게 다른 보조적인 치료가 도움이 된다면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사적인 게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근거가 있는 것보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제가 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비타민, 버섯 좋으면 제가 하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근거가 미약하고 해서 효과를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치료를 갖다 할 거냐 말 거냐 생각할 때 첫 번째가 혹시라도 그게 만약에 몸에 대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은 현재 근간이 되는 치료 시기를 갖다가 연기를 해야 됩니다. 가령 뭐 건강식품, 뭐 홍삼 다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신데 사람 따라서 간 기능 수치가 나빠지거나 간 독성이 생기면은 그 순간에는 항암제도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권하는 건 아니고 권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런 게 선물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안 드시면 섭섭하죠. 누구 생각도 나고 저 사람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그건데 남들이 드시라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만 드세요. 섭섭하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쪽 분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 분단 혹시 질문? 네, 여기 남성분. 3기에 10년이 넘게 생존하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혈관 침문이 있으셔가지고 국소진행으로 3기로 지금 항암 중이신데 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연세는 69세시고요. 그래서 그걸 좀 지금 알려주세요. 이제 혈관이 이제 큰 혈관이 우리가 가장 큰 혈관이 대동맥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신체에다가 산소를 영양분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큰 혈관이 있어요. 큰 혈관이 이제 그 척추뼈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혈관 중에서 췌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혈관들이 퉁퉁한 혈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돼요. 이 혈관이란 거는 거미줄처럼 이제 연결이 돼요. 처음에 나올 때는 연결이 안 되지만 가면 갈수록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떤 쪽이 절제가 되더라도 이 연결 부위를 통해서 피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그 환자는 이제 잘랐던 혈관이 이제 대동맥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혈관을 자르는데 과거에는 이런 혈관을 자르는 게 과연 안전할까 해서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과 수술 기법이나 여러 가지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수술 기법들이 꽤 큰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단 조건이 아래혈관과 연결되는 것까지 그 전까지 침범됐을 때 얘를 절제해야만 요렇게 돌아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 이 중요한 혈관이 이제 간이랑 그 위로 가는 혈관인데 위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아까 위로 혈관 가는 걸 잘랐지만은 뭐 괴사가 있었지만 결국은 혈관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공급을 하고 이제 아물었는데 간으로 가는 혈관은 유일하게 두 가지 혈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맥은 이제 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큼 침범됐으면 이걸 다 자르면 간이 못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요 연결 부위 전까지만 침범이 됐으면 얘는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르지는 않고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한 다음에 다른데 더 이상의 전이가 없고 암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외과에도 그런 쪽의 경험도 좀 있고 본인이 수술 감당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게 되면은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혈관이 있더라도 혈관 절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지금 처음 이제 수술 치료하신 지 거의 아마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한 6, 7개월 정도 후에 대개는 수술을 많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수술이 되는 율이 한 그냥 셋 중에 한 분 또는 넷 중에 한 분 정도는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면은 아마 분명히 이제 주치하는 교수님이랑 아마 상담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럴 때 디스커션하고 결정을 주로 하게 됩니다. 올해 1월에 췌장암 수술을 받고 3기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 점액성 낭종인지 아니면 내분비 종양인지 해서 수술을 권유를 받았어요. 췌장 선암일 거라는 얘기는 듣지 않았고 그리고 MRI 결과나 그 당시에 그 췌장 내부 이거 검사하는 거 내시경 검사까지 다 했는데 세 군데 병원에서 전부 다 내용이 달랐어요. A라는 병원에서는 일단 암이 의심이 되니까 수술을 하자.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B 병원을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암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경과를 보자. 2군데 병원의 의견이 틀려서 3군데 세 번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암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점유성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얘기를 듣고 병원의 얘기가 좀 복잡한데 결론은 수술을 했는데 제가 췌장 선암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크다는 병원 3군데 의견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수술 후에 그 조직검사상에서 췌장 선암 진단 받은 게 잘못된 진단이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그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네, 이희승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 매주 영상의학과 교수님들, 소화기내과 교수님들, 그리고 수술하시는 외과 교수님들 한 15명, 20명이 모여서 그 주 동안 진단받던 환자분들을 다 사진을 같이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혼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병이 아니고 굉장히 쉽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여러 의사들, 각 분과의 교수님들이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병이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에 진단이 특히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만성 췌장염인지 아니면 췌장에 정말 종괴가 있는 건지, 신경 내부의 종양인 건지, 췌장암인 건지,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다면 사실 임상적으로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심지어 조직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 혼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과 교수님들 논의를 하고, 또 환자분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환자분과 상의해서, 환자분 지금 질문하신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게 그런 결국 수술까지 가게 됐고 진단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발견됐고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추가로 질문 주신 선암이 나왔는데 진단이 맞냐 아니냐는 부분은 보통은 병리과적으로 선암이 나오면 이제 최종적으로 현미경적으로 이제 암세포를 관찰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선암이 나왔다는 거는 병리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재발을 굉장히 잘 하고 향후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치 교수님하고 향후 치료는 어떻게 할지, 얼마마다 지켜볼지, 관찰할지를 상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황진혁 교수님이 조금 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는 이제 애매하게 나오시는 이제 수술에서는 이제 좀 확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그 아까 이제 막 이게 어디든 뭐 암이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병원에 같은 병원이라도 사실은 외과, 내과도 저희 혈액 종양내과 좀 달라요. 그래서 보는 게 다른데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암이 되기 전 단계부터 진단, 증상, 치료 이런 환자분을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이런 그런 뭐 해안이 있다고 뭐 해안이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좀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외과는 수술 또는 이제 혈액 종양은 딱 이제 항암 치료 이렇기 때문에 좀 잘라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진단을 이렇게 하기는, 또 같은 소화기내과 의사라도 조금은 그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암은 암입니다. 근데 이제 애매할 때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아까 그 박주경 교수님이 이제 3곳 이상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대개는 한두 곳, 한 곳 정도는 더 추천을 받아서 이제 좀 애매할 때는 충분히 가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해야 되고요. 그 방금 분이 3분 가셨는데 세 번까지는 가도 되겠죠? 선생님 저기 그게 아니 선생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선암인 경우에는 CT나 MRI로 90% 이상 진단이 가능한데 안에 있는 세포들이 예를 들어서 물을 만드는 것처럼 막 안에서 암세포들이 괴사가 되는 경우에는 물혹처럼 보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케이스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예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환자분은 오히려 3군데 갔던 게 잘했을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환자분이나 너무 에너지를 쓰고 비용적인 측면으로 환자가 그러다가 지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환자분과 같이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됐을 때 이거를 암이라고 정말 할 수도 있고 물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술하자는 의사도 있었을 거고 놔두자는 의사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었던 거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소리 같지만, 그런데 마지막 진단이 틀렸을까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검사도 일부만 얻어내는 건데 수술은 전체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받은 진단이라면 환자분이 물론 결과가 암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심을 하고 진단을 믿고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받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아버님. 저는 제 집 식구가 2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취장 이걸 알기 위해 바로 알기는 혹시 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왔는데, 지금 여기 취장암 의심된다면 이렇게 진단하세요 보니까 혈액 검사에 그 종양 표지자 C19 뭐 이게 있던데, 저희 집 식구도 지금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취장암은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지 되는 건지, 좀 그리고 이 종양 표지자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이동 교수님. 예, 강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C19-19가 이제 종양 표지자 암 수치라 그래서 이제 많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처음에 개발됐을 당시의 역사를 보면은 C19-19는 처음부터 췌장하고 담담 이쪽으로 목적을 가지고 개발했는 게 아니고 위암하고 대장암 쪽을 보는 표지자로 해서 먼저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개발이 되고 이제 쓰다 보니까 췌장하고 담도암 쪽으로 조금 더 연관이 깊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위암하고 대장암 쪽에도 얘들이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암이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병원마다 이제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C19-19의 정상 범위를 36까지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보다 높으면 무조건 암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췌장암에 있어서 C19-19는 진단적인 가치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치료를 하고 그 치료의 반응을 볼 때,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환자가 재발을 하는지 볼 때, 그때 이제 수치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절대치보다는 이게 감소하는 추세인지 증가하는 추세인지 거기에 더 의미를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에 크게 더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높아지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수치가 높아지는 건지 그걸 뭐 높아진다고 하면은 지금 81까지 됐어요. 제 환자분 중에는 외래에서 지금 200 넘게 거의 3년, 4년 다녀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라든지 폐 질환 있으신 분 특히 높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진단받으셨던 암이 재발 소견이 없고 CT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면 주치의 교수님하고 면담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치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치 자체 80 뭐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 너무너무 수고해주신 우리 교수님 5분에게 큰 박수